생성형 AI 실무 교육입니다. 반복 업무는 AI에게, 인생은 나에게. 반복 업무를 AI에게 위임하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하는 실무 활용 과정입니다. 총 7차 시로 가정이 되어 있고 이번 강의는 1차 시 강의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생성형 AI를 접하지 않으신 분이거나 또는 살짝 이론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 자료입니다. 학습 모차입니다. 이번에 강의는 1강은 생성형 AI의 이해 및 생태계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생성형 AI 개념과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고 실습 환경을 준비할 수 있고 챗 GPT, 클로드, 제미나이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먼저 생성형 AI가 무엇인가? 기존에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었을 것이고 기존에 가장 많이 썼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메일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스팸 메일이나 정상 메일을 분류하거나 요런 정도의 기존에 썼다면은 지금은 이제 AI 모듈이 활성화가 돼서 백지에서부터 새로운 거를 창작하거나 문서를 작성하거나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요런 부분을 우리는 생성형 A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공지능의 한 종류이고요. 컴퓨터가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내용을 창조하고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론 결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우리 인간이 자연어를 프롬프트 창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텍스트든 이미지든 음성, 영상 등으로 새로운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AI 능력을 우리는 생성형 A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썼던 세대에서는 대부분 이제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검색을 하고 그 파일을 프로그램 웹사이트라든가 파일들을 열어 가지고 읽고 다시 또 이것저것 찾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리한 다음에 우리의 뇌가 답변을 줬다고 한다면은 요즘 세대에서는 그 일련의 반복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뇌가 하기 위한 학습했던 부분들을 챗 GPT가 대신 해 주고 우리는 어떻게 명령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만 하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질문창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물어주면 자동으로 얘가 그걸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이제 인공지능의 구조인데요. 요렇게 되다 보니까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대부분 검색 광고로 많이 수익을 냈던 회사들이 있는데요. 매출의 57%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거를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어, 똑같은 질문을 해도 답변이 달라요. 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공지능 설계 자체가 분류와 회귀의 규칙에 따라서 규칙을 찾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들을 그때그때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단어가 그 확률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그 다음 문장을 만들어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다 보니까 같은 GPT라도 네. 그 추론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쳐도 다르게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쭉 하다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모델, 토큰,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지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모델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AI의 핵심 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뇌만 있지 손, 발 이런 것들이 없겠죠. 네. 그래서 이 뇌를 말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모델이라고 부르고 그게 이제 우리 오픈 AI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GPT-3 3.5 4.5 GPT-5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을 우리는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 모델이 하는 역할은 학습과 추론 그리고 생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큰의 개념은 GPT가 우리는 뭐 키보드를 이용해서 글씨를 쳤을 때의 아스키 코드라든가 이런 걸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 태생 자체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위치값과 거리값이 있는 그 벡터 이미지 기반으로 그거를 임베딩을 해 가지고 읽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쪼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토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료 버전들은 이 토큰들을 사용하는 그 양에 따라서 이제 금액을 따로 지불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좀 과장된 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아닌데도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GPT 같은 경우가 인제 인간하고 막 대화를 막 하다 보고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보여야 하는 느낌을 많이 가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환각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요런 부분들은 인제 뭐 구글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최소화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까지 입력하지 않고 얘는 최종적으로 인간이 확인을 하게 되니까 '얘는 좀 근거가 좀 부족하네.' 이런 걸 판단했을 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툴을 이용해서 그거를 보완하면서 계속 만들어 가기 때문에 고 '요게 어떤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만 잘 이해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제 역사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측 상단 쪽을 보시면 인간의 뉴런 구조, 신경 세포망을 인제 형상화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를 그대로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퍼세트론이라는 이론이고요. 모델이고요. 그 세대를 거쳐가면서 좀 증가가 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에 대해서 많이 인정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은 어 입력값과 아웃풋 값이 엄청 느리거나 또는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나오거나 엉뚱한 대답이 많이 나왔던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너무 좋은 이론이었고 모델도 좋은 모델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써 보려고 했더니 좀 이게 잘못된 내용들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곽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인제 좀 다음 차시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고 인제 2006 년도부터는 이제 쪼끔 이제 딥러닝 기술에 대한 정립이 많이 되면서부터 인제 시작이 다시 이 활성화가 되는 시대가 되고요. 2012 년도부터는 인제 딥러닝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성능이 우수하다. 그래서 이미지 인식도 좋고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강을 해서 드디어 2016 년도쯤에 인제 알파고 딥마인드 4가 알파고로 인제 딥러닝과 강화학습에 대한 거를 입증을 하고 그래서 인공지능에 인제 거의 인제 보급화를 하기 위한 준비가 마쳐졌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7 년쯤에 오픈 AI가 설립이 돼서 이제 챗GPT가 2022 년도 하반기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쭉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발전도를 보면은 퍼세트론 이론인 되게 각광을 받았지만 침체기를 거쳐서 성능을 거쳐서 이렇게 쭉 GPT까지 오는 이 과정에 70년 가까이 70 년이 넘는 기간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좀 나름 그래도 좋은 영역입니다. 이제 GPT 동작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인간이 프롬프트 창에다가 챗GPT를 띄웠을 때에 대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는 프롬프팅이라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내부에는 이렇게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명령을 받고 바로 그 오픈 AI 서버를 통해서 모델링을 돌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안 됐던 이유가 요 메모리가 없다 보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임베딩 작업을 거쳐서 들어가서 모델링을 하고 다시 출력값을 받다 보니까 여기도 저장이 안 되고 여기도 저장이 안 돼서 엉뚱한 답이 나오거나 똑같은 말을 또다시 학습을 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거나 하는 불편함들 때문에 요 메모리가 생겨나게 됐고요. 프롬프트에서 명령을 입력을 할 때 기본적인 거 AI가 판단했을 때 '요 정도는 저장을 시켜야 돼.'라는 부분들을 메모리에 저장을 시켜 놨다가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걔는 그거를 이용해서 인제 답변을 줄 수 있게끔 하는 영역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툴들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뭐 파일이 안 올라가거나 뭐 글씨가 안 써지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 메모리가 꽉 찼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서 안 되는 거고요. 여기 메모리까지 저장이 됐다고 하는 뜻은 이 메모리에 완전하게 저장이 됐다는 뜻은 이제 삭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뭐 내 개인적인 정보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저장이 된다고 하시게 되면은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창에 입력을 할 때도 주의 깊게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해당 뭐 지금부터는 내부나 외부의 서버나 메모리에 저장을 하지 마. 내가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을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첫 줄에 커멘트를 넣어주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여기 메모리까지는 기록이 되지만 여기 메모리까지는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채팅창을 닫아버리면 다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도 조금 말씀드렸듯이 얘는 텍스트 파일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벡터 기반의 이미지, 위치값과 거리값을 가지고 있는 우리 PDF 이미지 같은 그런 이미지 파일을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그거를 잘게 잘게 쪼개면서 읽어드리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벡터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시키는 그 과정을 이제 인비딩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거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진 파일을 올려버리면 걔는 벡터 이미지가 아니고 RGB 이미지이기 때문에 확대를 하거나 줄이게 되면은 픽셀이 깨져버려서 엉뚱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자료들은 대부분 이미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텍스트 파일을 입력한다고 하더라도 걔는 그 이미지를 PDF 형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읽어들여서 모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만 잘 하시면은 이제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얘를 LLM이라고 부르는데 이 LLM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것들을 쭈루루룩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랭체인이라고 하면서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이제 구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주의 깊게 하실 분들은 명령 프롬프트를 잘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나의 개인 정보들은 한번 서버에 저장이 되면 삭제가 어려우니 그거를 잘 삭제가 안 되게끔 저장이 안 되게끔 설정을 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 이미지로 얘는 읽어드린다.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학습하기 위한 그 엔비디아의 제품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왜 생성형 AI를 써야 되는가? 이제는 그 디지털 시대에서 그 성능이 얼마나 좋은 거를 툴을 잘 쓰냐 안 쓰냐의 차이로 인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개인 시간과 업무의 가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복적인 업무들이 있으면 이렇게 잘 만들어진 툴들과 학습을 잘 시켜가지고 기본적으로 잘 사용하게 된다면은 생산성은 2.6배 정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복적인 업무도 40% 이상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툴을 잘 만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1시간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반복적인 업무가 있다면 그거는 AI한테 맡기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판단하고 수정할지에 대한 결정은 우리는 인간이 한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잘 적정량 잘 사용하게 된다면은 어, 좋죠. 네. 보상받는 것도 많고. 다음은 이제 생성형 AI 툴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툴들이 나오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AI가 AI의 툴을 만드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 많이 아실 필요도 없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도 제가 쓰고 있는 5개 정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5개 정도를 이제 표로 작성한 겁니다. 자, 챗GP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간이 가장 먼저 사용했던 툴이기 때문에 좀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친화적으로 좀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제작한다 하거나 아이디어를 도출하거나 아니면은 인간의 언어로 좀 뭔가 이렇게 어세이를 쓴다던가 아니면 소설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데이터를 분석을 시킨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챗GPT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런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로드 같은 경우는 그 엔트로피기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대부분 이제 문장 긴 것들 그리고 논리적인 것들 이런 쪽에 좀 많이 강하게 특화가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논문을 작성하거나 뭐 개발 문서를 작성하거나 프로그램 코딩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지식에 관련된 내용들에 조금 많이 쓰고 있어서 대부분 이제 개발자라든가 뭔가 이렇게 좀 논리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클로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챗GPT랑 비교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좀 딱딱한 면이 좀 있는데 그래도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어려운 말들 비슷한 거 있잖아요. 과학적인 용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니까 저는 이제 제 업무의 특성상 요 클로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는 구글사에서 만든 거고요. 구글의 생태계가 가장 잘 돼 있죠. 뭐 구글 독서도 있고 뭐 클라우드도 있고 뭐 구글 지메일도 있고 엑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협업이나 문서 처리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좀 이런 것들이 워크스페이스가 잘 돼 있어서 예,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록 같은 경우는 테슬라 CEO가 만든 거고요. 네. 그래서 얘는 테슬라에 들어가는 실시간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X 관련된 내용이 크다 보니 뭐 실시간의 트렌드, 소셜 네트워크의 트렌드 분석, 뭐 시장 조사 이런 거에 많이 이용하다 보니 대부분 인터넷 기반으로 검색하는 거, 현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들을 검색하는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퍼플리시티 같은 경우도 오픈 AI사에서 파생돼서 나온 회사인데요. 대부분 얘는 출처가 명확하고 팩트 기반의 내용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도 기술 동향 조사 또는 논문의 팩트 조사, 그다음에 자료 조사, 통계 자료 조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쓰다 보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사원 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챗GPT로 1차 아이디어랑 그 1차 초안을 도출하고요. 클로드로 한 번 더 수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는 그록하고 퍼블리시티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계속 이제 수정 작업을 거쳐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팩트가 중요한 부분들은 퍼블리시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료와 유료의 차이점은 이제 어떠한 모델을 쓸 수 있냐에 대한 한계치가 있지 좀 더 딥하게 찾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업무라든가 개인 편의적으로 쓰는 거에 따라서 뭐 요금제를 결제를 하셔 가지고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무료라서 엉망으로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면 안 되고요. 네. AI 모델 자체가 딥하지 않은 거를 사용하니까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겠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막 쓴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한 개의 툴이 아닌 여러 개의 툴을 활용해 가면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디테일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카테고리로 정리를 한 부분을 보면은 서치하는 부분은 퍼블리시티, 노트북 LM, 젠스파크, 마누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요 마누스랑 젠스파크의 경우에는 이게 슈퍼 에이전트라고 해서 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뇌만 있는 게 아니라 팔과 다리, 몸통, 뭐 눈, 귀, 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놔 가지고 그거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슈퍼 에이전트를 시작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됐다 보니까 얘네들은 토큰 개념도 있지만 그 크레딧 개념도 있다 보니 조금 많이 비싼 거는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나는 그냥 '아우 이런 거 다 모르겠어 잘. 그냥 나는 편하게 쓰고 싶어.'라고 하신다면은 젠스파크나 마노스 둘 중에 하나 결제를 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면 요런 거 다 모르셔도 예 알아서 지가 다 만들어 줍니다. 좀 비싸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뭐 금액이 뭐 10억 뭐 1,000만 원 이런 건 아니고 이 패키지 금방금방 달다 보니까 계속 결제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고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미지 작업을 한다 그러면 뭐 나노 바나나, 제미나이 프로 이미지라든가 GPT 이미지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 내는데요. 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1 등이 내일의 2 등이 될 수 있고 3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뭐가 장점이 좋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새로운 것이 나오면 더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서 네 본인의 스킬대로 따라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디오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만들어 주는 부분은 이제 소라 2 그다음에 시덴스 2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캡컷은 영상을 편집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대부분 수노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PPT나 자료 만들 때는 감마라든가 냅킨이라든가 믹스보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요즘 요 툴들도 인제 에이전트들을 각자 많이 만들다 보니까 한 개의 툴에서도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 뭐 클로드 같은 경우도 코워커를 이용하면은 여기 있는 걸 다 링크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 그냥 요런 특장점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코딩을 할 때는 챗GPT 코덱스가 있고 클로드 코워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런 걸 다 이용해 봤는데 코딩 부분에서는 클로드 코워크가 가장 잘 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C 언어라든가 이런 거 말고 파이썬, 웹 베이스의 가공 환경에서는 얘가 압도적으로 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디어라든가 질문 내용들은 GPT를 활용해서 이용을 하고 글쓰기나 코딩은 대부분 클로드를 이용하고 정보 1차 조사는 제미나이, 실시간 트렌드 분석은 그록, 정확한 팩트를 조사하고 싶으실 때는 퍼블리시티를 이용해서 작업을 작성하면은 좀 더 그럴싸하고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그 정확한 데이터를 만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진화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에 2022 년도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 22 년도부터는 주로 학습된 내용들도 많이 없고 쓰시는 분들도 없다 보니까 예 포커싱이 뭐 이미지를 정복하는 부분, 영상을 정복하는 부분, 그다음에 생성형 AI를 활성화시켜서 에이전트들을 많이 만들어서 예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집중도가 이제 2023 년도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2024 년도에는 인제 그거를 추론형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준비 단계, 그 2025 년도에는 추론형이 다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인제 초지능 단계, 피지컬 많이 들어보셨던 피지컬 AI 부분, 인터넷상에서만의 존재가 아닌 요거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인간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초인공지능 쪽으로 인제 넘어가는 시대고요. 뭐 이번 정부에서는 30 년까지 이거를 다 활성화를 시키겠다고는 하시는데 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23 년도, 4 년도, 5 년도 초까지는 대부분 인제 학습이 이미지 벡터 기반으로 하는 학습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 역할을 많이 해 줬던 부분이고요. 이 추론형에서는 인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 여기는 GPU 네.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MPU가 좀 더 부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MPU는 인제 그거를 연산해서 인제 추론해 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CPU는 010101로 인제 연산을 해서 인제 계산을 하는 부분이라면은 얘는 벡터 이미지 기반으로 학습을 다 진행되어 있는 내용을 인제 정말로 인간이 사용하는 거랑 유사하게 추론,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 MPU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 요렇게 초지능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요. 패러다임은 생성형 AI에서 컨텍스트 그다음에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제 모든 정부는 인제 피지컬 AI로 다 아마 진행이 될 거로 알고 있으니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정부 주도의 투자를 받고 싶으시면은 요쪽 분야에 많이 활용도를 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워크플로우인데요. 보통 인제 하나로 이렇게 작업을 하기는 세상은 지금 솔직히 지금은 정확한 툴을 이용해서 하나로 만들 수는 있는 시대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전에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회의록을 작성을 할 때도 서기는 무조건 발표 내용에 상관없이도 무조건 인제 작성하느라고 바쁘고 발표자도 발표하는 것만 바쁘고 뭐 고런 시대였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인제 스마트폰으로 가볍게 음성 녹음을 시키면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클로바 노트로 예 이용해서 텍스트로 바꾸고 그 텍스트로 바뀐 내용을 챗GPT를 통해서 정리를 시켜서 메일로 전송을 하거나 자기네 폼에 맞게끔 갖다 복사 붙여 넣기만 하면은 되면은 요렇게 조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업무 활용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사업 계획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를 도출한 다음에 시장 조사를 시키고 초안을 만들고 감마를 이용해서 발표 자료도 하고
클로드를 이용해서 이제 발표대로 스크립트도 짜고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은 인제 솔직히 요게 하나로 다 될 수 있습니다. 요 팩트 도서만 빼고. 팩트도 많이 보완이 됐지만 아직은 그래도 예 퍼블리시티가 가장 좋은 걸로 저는 인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을 하기 전에 이 업무는 어떻게 단계로 나눠 가지고 어떻게 쓰면은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적지적소 잘 판단하시면 좋은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작업인데요.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도 한번 직접 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사실 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이렇게 '뭘 물어봐야 되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건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나의 그냥 벗이다. 친구다. 길라잡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입력을 해 보면서 연습을 쭉 해 보시면 네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정말로 어 저도 유료를 결제해서 쓰고 있지만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을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모든 툴들은 구글 계정 하나만 있어도 다 금방금방 가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먼저 하시고 뭐 그러니까 챗GPT 하나, 클로드 하나, 퍼블리시티 하나, 그록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가입을 하신 다음에 모바일도 가능하니까 핸드폰에서도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 보시고 네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실습으로 우리 그 5분 딱 5분 정도만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자기소개를 한번 해 보십시오. 챗GPT 한번 열으셔 가지고 요 밑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해 보시면 답변을 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는 엔지니어링이야. 나의 직무는 엔지니어링이야. 너랑 함께하면 어떤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 한 번 더 물어봐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점심 메뉴를 정해 줘. 카페테리아의 메뉴 5개를 알려주면 추천해 줘."라고 한번 입력해 보시고 카페테리아에서 좋아하시는 메뉴 한 5개 정도만 딱 알려주시면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챗GPT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습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